안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 여성으로서 지금 뭐 이 자리까지 오기에 이 자리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쵸. 이유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코로나 통해서 저는 사실은 언제 이제 해외여행 가지 이런 생각만 네.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사태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 권리는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책을 통해서 김지훈 박사님이 전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정치학을 공부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분석해본 저자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역사와 그에 대한 분석은 매우 날카롭다. 그 엣지는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깊은 관심과 공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됐고 또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이런 책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근데 계속 밀리더라고요, 공부가. 페미니즘 책도 좀 읽어보고 그래야 좀 이렇게 균형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사기만 하고 조금 읽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 책을 그래도 모시게 되면서 끝까지 읽어서 정말 좋은 공부를 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책이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왜 무서워요? 좀 무서웠던 게 어떻게 보면 민감한 주제들에 대해서 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아서 그거는 정말 답이 없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이 내용을 내가 잘 다룰 수 있을까?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 이런 좀 두려움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한 번쯤은 이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이런 책은 그래 한 번쯤 좀 진지하게 다뤄야 될 주제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좀 평소에 좀 외면했던 먹고 살기 바빠서 그쪽에 신경만 쓰다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책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외면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책에서 다루는 뭐 여성의 인권 그리고 소수자들의 뭐 차별 그리고 뭐 민족주의 뭐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좀 이 책을 통해서 보면서 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달까요? 평소에는 잘 생각하기 어려운 또 의식적으로 외면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좀 하나하나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어서 좀 저에게도 좀 의미가 있었고요. 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럼 주류인가 비주류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이게 좀 어느 분야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는 비주류이기도 하고 어떤 분야에서는 주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면서 좀 여러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근데 좀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고 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빠시형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일단은 저기 드리머님과 저는 비주류입니다. 왜요? 술을 둘 다 잘 못 먹어서. 이런. 오랜만에 아들. 네. 예. 죄송합니다. 네네. 저도 너무 쉽게 읽었고요. 그냥 쭉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순식간에 읽어가지고. 근데 내용만큼은 절대 가볍지 않고, 무거운 주제인데 이렇게 쉽게 재밌게 읽었던 책은 좀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여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자들에 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총선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번에 이제 압도적인 여당 쪽으로 표가 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이제 또 보수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또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워낙 또 대안 세력들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제 주변에 꽤 많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책의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당위성, 그런 뭐 책임감, 뭐 의무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거. 결국은 이제 이게 내가 투표 한 표를 던짐으로써 바뀌는 거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내 권리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행위, 뭐 그런 것들인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과찬들을 해주시니까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책의 표지에 넘어진 의자가 있네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 되게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작가님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 해석은 그랬어요. 이게 넘어진 의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 있어야 되는데 넘어졌는데 그거를 뭐 내가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누군가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김익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제 주제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밤에 이제 딱 TV를 틀면은 그런 프로그램을 지상파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이웃들 이제 모습들 보여주면서 성금도 모으고 소개도 하고 막 이런 프로가 뭐 KBS 같은 경우는 동행이라는 프로가 있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많이 울어요. 맞아요. 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성금도 보내요. 선물도 보낸 적은 있어요. 저도 뭐 유모차 보내기도 하고 다 쓴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게 돼요. 너무 보고 나면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맞아요. 맨날 그 얘기인 것 같고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많고 줄지도 않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은 아픈데 보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리고 채널 있으면 돌려버리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나의 행동에 대한 약간 뭐랄까 그 자기 반성 같은 책 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코끼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우리는 다 모른 척하고 있다. 방 안에 커다란 코끼리가 있는데 네.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 코끼리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쩌면 이 책으로 내신 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저도 정말 코끼리를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복달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좀 좋은 에너지 속에 있고 싶어. 네. 기득권이 되고 싶고 주류 속에 있고 싶고 힙해지고 싶고 인싸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 저희가 지금 재테크 방송으로 점점 알려지고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제가 정말 코끼리를 이렇게 커다란 코끼리를 좀 무시해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게 영어 문구거든요. 엘레펀트 네. 인 더 룸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코끼리가 있는 걸 다 알아요.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애써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뭐 어쩔 수가 없거든요. 뭐 그걸 밀어내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외면하고 이제 모른 척하는 사회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그런 얘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처음 나온 거는 교육 문제를 다루면서 예전에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 그 말을 썼고 그래서 그게 약간 국어처럼 정치적인 국어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동행을 바라보는 그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슷한 거죠. 저런 문제가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는데 나는 일단 거기에는 안 속해 있으니까 좀 외면하고 싶은 거죠. 가끔 드러나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면은 그때 같이 동참해서 성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나의 양심의 가책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지 거기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거기에 매몰될까 봐 네. 그쪽이랑 같이 가게 될까 봐 겁이 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뭐 방법이나 솔루션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은 조금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지 좀 더 가까이 있는 코끼리에 가까이 있는 위험한 사람들이 있고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코끼리와 함께 살아가더라도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 코끼리 근처에 가 있더라도 그래도 이 사회나 공동체가 그 가까이 가 있는 나를 끌어당겨 갖고 좀 안전한 쪽으로 데려가 줄 수는 있다라는 그 정도의 신뢰는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되게 감사한 게 저희가 사실 젠더 이슈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좀 피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욕을 시작하면 막 거기에 줄줄이 댓글이 달리고 막 악플이 달리고 막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걸 원하지 않아서 피해 왔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를 잡고. 뭐 그거라면 뭐 제가 100분 토론하면서 저는 궁금했던 게 왜 이런 주제에 좀 많이 집중하셨을까? 네, 이 책을 쓰고 싶으셨을까?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은 뵙기 어려울 정도로 기득권 주류 세력이라고 세력 이상하고요. 그러니까 주류의 어떤 굉장히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보여서 깨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마추어의 방송에 나오신 그런 느낌? 제 느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주제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굉장히 비주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개안이라고 하죠. 이론이 확 떼어지는 거. 그런 게 생기는데 제가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저를 소개할 때
굉장히 많이 따라붙는 게 있어요. MIT 정치학 박사. 네.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아. 두 가지 이유로 불편한데, 한 가지는 MIT 정치학 박사라고 불릴 만큼 제가 MIT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창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스스로 이제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영어를 이제 잘 못했기 때문에 처음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논문 쓰면서 참 교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제가 보기에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도 참 통과를 시켜주셨고 그래서 박사라는 타이틀을 따서 너무 모자라고 해서 좀 그게 굉장히 불편하고 두 번째 불편한 거는 제가 MIT 정치학 박사라고 불리는 것 말고 저는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다른 이제 저를 규정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훨씬 많아요. 네. 거기에 국한되고 싶지 않은데 이제 딱 그걸로 얘기를 함으로써 굉장히 막 주류에 속해 있고 그리고 뭐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고 뭐 많은 여학생들의 롤 모델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시면 너무 부담스러우면서 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미지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취약한 존재구나 이 사회에서 네. 그걸 깨달으면서 점점 더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근데 그게 유학을 가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저희 한국인이라는 게 주류가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예, 그런 좀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요? 저는 차별은 사실은 안 받았어요. 제가 갔던 데가 워낙 리버럴한 데니까 뭐 샌프란시스코 쪽이고 뭐 보스턴이고 하니까 뭐 직접적인 차별 같은 건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눅은 들어 있어요. 그럼 이제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떻게 좀 박사님이 남들한테 보여지면 더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정치학 MIT 정치학 박사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좀 김주현 사람을 보게 되면 좀 좋아하실까요? 좋다고 하시니까 동안 막 이런 동안 박사. 네. 제가 가장 바라는 거는 그냥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네. 그렇게 제 인생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많이들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렇게 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어디선가 그런 말 많이 했었는데 더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네. 주어진 것을 열심히 어쨌든 살아내야 되니까 주어진 생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시군요. 이제 김준 박사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 네. 네, 우리도 그러니까 또 한결 마음이 가볍네요. 왜 말을 더듬어요? 네? 이 책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얘기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열심히 살아내는 김주현 박사님이 쓴 책의 목차를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크게 4장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전후로 프롤로그,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1장의 제목은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여성이 어떻게 참정권을 얻게 되었는지 과거의 그 역사들, 그리고 미국의 사례들, 다양한 나라의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좀 새로운, 저 같은 경우는 이 용어가 되게 생소했는데 젠더 갭, 뭐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사커맘, 뭐 이런 용어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하고 있어요. 2장은 나는 약자인가 강자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뭐 장애인들과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은 공동체는 단수인가 복수인가 라는 제목이고요. 이 장에서는 지역 공동체, 특히 집의 소유 여부를 관점으로 좀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대부분 또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4장은 계급이 쏘아올린 빈곤 곡선이란 제목이고요. 빈부격차에 따른 어떤 기회의 차이, 기회의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되게 민감한 주제예요. 네. 저는 여성의 참정권의 역사에 대해서 읽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우리나라도
참정권을 가진 지 여성이 참정권을 가진 지 70여 년밖에 되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이 새삼 좀 놀라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쉽게 얻은 거였더라고요. 그렇죠. 건국하고 뭐 해방되고 건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혀 몰랐었던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우리가 이식을 하면서 당연히 민주주의면은 모두가 참정권을 가져야지 하고서는 그냥 준 거죠, 사실. 네. 근데 그게 서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시간 싸워왔어요, 여성들이.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얻은 게 이제 전국적으로 얻은 게 뉴질랜드가 1893년에 얻었고 그게 이제 신생 국가다 보니까 쉬운 거예요. 예,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국가고 시스템이 조금 변해가고 있는 국가면은 힘들거든요. 네. 기득권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른 국가들, 뭐 영국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한 뭐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한국은 이제 쉽게 얻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 아까 빠쇼님이 우리는 왜 투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으셨나 봐요. 근데 저라도 되게 중요한 사항을 자기네들끼리 막 결정을 하고 나는 소외돼 있으면 너무 갖고 싶을 것 같아요. 그 권리가. 우리는 왜 투표를 하고 싶어 하나요? 그게 되게 미스터리예요, 사실은. 정치학자들한테. 그러니까 정치학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조나 조류가 있는데 이제 투표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왜 자꾸 투표율이 낮아질까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투표를 왜 사람들이 하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가장 비합리적인 일 중에 하나거든요. 투표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이제 도식적으로 이제 수식을 만들어서 얘기를 해봤을 때 우리가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의회에 보내서 그 사람이 나의 이익을 대변해서 나한테 네. 이익이 오게 한다라는 게 가장 큰 전제예요. 네. 그렇게 믿고 싶어 하고. 근데 내 한 표가 그 선거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사실 0.0000001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내 한 표가 결정을 하려면은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의 표 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 딱 던지면은 그걸로 딱 결정이 나는 건데 그런 일이 절대 없거든요. 이제 살면서. 네. 그래 놓으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지. 그렇다고 해갖고 이 사람들이 뭐 내가 뽑은 사람이 의회에 가갖고서는 나를 위한 정책을 해주는 것도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근데 투표를 하러 가려면은 누가 후보로 나와 있고 이 사람 무슨 정책을 갖고 있고 이걸 좀 조사도 해야 되고 뭐 투표하러 가야 되고 뭐 걸어가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코스트가 있는데 계산해 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결국에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시빅 듀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살짝 제가 플러스를 한다면은 내 어떤 존재감, 이 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이 한 표가 아닐까.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한테. 저는 이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여성 운동을 한다는 게 기득권에서의 평등과 취약계층에서의 평등이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유리천장이 있다, 여성의 유리천장 이런 얘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참정권이라든지 여성들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권리를 좀 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적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 같은 거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받으면은 또 굉장히 좀 안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성으로서 지금 뭐 이 자리까지 오기에 이 자리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뭐 얼마나 힘들었겠냐 네. 뭐 이야기를 해달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저희 집은 이제 딸만 둘인데 네. 그 당시만 해도 딸 둘이면 아들 하나 더 낳자고는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인지 장남이신데도 그냥 그만뒀어요. 그냥 딸 둘이면 됐지 뭐 이러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너는 유학을 꼭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저랑 언니한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굉장히 넓다. 볼 것도 많고. 또 본인이 사셨던 시대에 비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서구는 또 많이 달랐으니까 지금하고는 뭐 또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 밖에 나가서 많은 걸 봐야 된다. 그래서 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뭐 구박이니 눈치니 뭐 결혼해 뭐 대학 졸업하면 시집 가라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집 간다 그랬으면 되게 화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굉장히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편하게 사실은 그래서 공부를 뭐 할 수 있는 환경도 됐고 그래서 유학을 갔고 박사도 땄고 교수도 잘 만나서 그리고 여기 와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돼요. 저는 기득권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인생이 지금 뭐 굉장히 녹록하다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뭐 박사학위를 따고 방송도 하고 뭐 백분토론이라는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 누구보다 힘들었고 이런 뭐 장애물을 저는 헤쳐야 했고 이런 게 없어요. 저는 그 말인즉슨 저 같은 사람의 삶과 그리고 지금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의 삶을 똑같이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등장하는 얘기들이 유리천장을 깨자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유리천장이 있죠, 분명히 있고 또 사기업에서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듣는 얘기는 그게 얼마나 참 자기들을 좌절하게 하는지 얘기를 듣긴 하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제는 기득권 내에서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한테 훨씬 더 심각해요.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일례가 그거거든요. 성희롱을 제가 당하면 저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성희롱이구나 라고 기분이 일단은 처음부터 저한테 그런 사람 별로 없고요. 일단은 없지만 어쨌든 그럼 이게 성희롱이구나 알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변호사 친구도 있어요. 그렇죠. 해결 방법이 있어요. 혼쭐을 내줄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다 돼 있어. 덤벼 들어와. 그런데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제 또래의 뭐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성희롱을 당했을 때 창고에서 우는 거 외에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디 가서 신고를 물론 이제 용기 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후에 닥칠 후폭풍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고 또 본인이 이거라도 벌어서 아예 학원비를 대야 된다면은 더더군다나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도 안 생기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여성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뭐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면 저는 위를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아래를 받쳐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책에 이렇게 우리가 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안을 받쳐주자. 우리가 뭐 사회가 받쳐주거나 아니면 어떤 개념 철학들이 우리를 받쳐준다면 좀 덜 불안하지 않을까 삶에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이 책을 좀 쓰게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세상을 좀 바라셨는지 더 이렇게 목소리로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내 아들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세상의 느낌. 그러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유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면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공부를 너무 잘했으면은 뭐 외고 보내고 뭐 이러면서 잘 가겠지. 그러면 뭐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뭐 하겠지. 뭐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 아이의 장래가 약간씩 걱정이 되면서 근데 저희 아이가 정말 장점이 많은 애거든요. 네. 이제 제가 말한 여기서 저희 아이는 첫째고 네. 아무래도 이제 중3이니까 네. 정말 장점이 많고 너무나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방면에 아주 특출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인 엄마라고 생각했던 제가 아이의 수학 성적을 보면서 이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뭐랄까, 그러니까는 내가 마음을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 엄습하는 불안감이란 거는 이 사회적인 환경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안전한 사회는 우리 아이가 성공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일부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뭐 1%라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면 나머지 99%는 그럼 뭐 실패자래 그건 아니에요. 근데 1%가 행복한 것보다 99%가 행복한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이 있을 텐데 어떤 삶을 산다고 선택을 해도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